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네, 땡스 가드 이츠 프라이데이.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얼굴 상태가 영 메롱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수염도 좀 갖고 깔끔하게 좀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댓글 보면서 되게 빵 터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티모박이라는 님이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웜의 신박을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예능을 찾는 것보다 경제 뉴스, 주식, 재테크 관련한 영상에 손이 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예능을 보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항상 웜의 신박이 업로드 되었나 생각합니다. 경제에 눈뜨게 해주신 전무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역시 이제 좋아요 제일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반갑습니다. 근데 30대는 아저씨 아닌가요? 마음은 청년이시구만요. 하셨는데 이분도 사진 보면 어린 애기 한 5살 애기 사진이 있어서 거의 동년배 아닌가 싶은데 재밌자고 아저씨 아닌가요 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요 순피님이 혹 30대는 청년이에요. 요즘은 40대 초중반도 청년인 시대인데 하셨고 그리고 우리 파더백님 이분이 닉네임이 설레이는 백억이 네. 이분께서는 30대는 청소년이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벌써 경제 쪽에 철이 드셨으니 부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영화 아저씨 있었잖아요. 원빈 씨 나왔던. 그 어떤 제가 한 10년 전에는 그 영화 나온 지 꽤 됐죠. 그 아저씨에 나오는 태국의 킬러랑 좀 닮았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었는데 그 원빈도 그러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로 나왔네요. 이 댓글 때문에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뭡니까 저는 아저씨 아저씨는 괜찮은데 제가 좀 황당했던 게 그때 중국 가는 비행기 타러 갔었으니까 중국에 갈 때는 벌써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5년 전이었는데 그러면 딱 한 40 됐을 때다 그죠? 공항에 탑승구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그 화장품 코너의 앞에서 어떤 청년이 남녀 청년이 있었는데 그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 화장품 샘플 같은 걸 들고 쓱 오더니 아버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디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뒤통수한테 야 아버님은 무슨 막 이러고 싶었었는데 아저씨 원빈 영화에 나오는 아저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은 청년이고요. 예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뿐만 아니라 80, 90 넘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 60이면 청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60이면 청년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30대 정말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댓글에 누가 전무님은 우리 집안의 어르신 같습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원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어서 촬영해서 메스님이 발표하는 거 들으시고 같이 식사하셨던 분 기가파워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래 멀리서 오시면 참 밥이라도 한 끼 그렇잖아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이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그날 식당이 좋은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분식점 같은 데서 식사를 해서 그게 좀 마음이 약간 제가 안 좋았습니다. 좀 더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오늘도 행복하게 님께서 요즘 안색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돼요. 집안 어른 같은 전무님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백억이 님이 이런 걸 또 해놓으셨어요. 노트북에서 옆에 기사 아예 띄워놓고 내가 직접 읽으면서 전무님이 설명을 들으니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듣기만 하는 것과 내 눈으로 읽는 것은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에는 퇴근길에 차에서 듣는데 저녁에 시간이 되면 역시 직접 이렇게 기사 읽어보는 게 학습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방법 얘기해 주셨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귀로 흘려 듣고 저 기사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기사를 첫 번째 링크에 보면 기사 쭉 다 링크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 어른 말씀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매일매일 또 일주일에 최소한 뭐 3번, 4번씩 이래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품 독립군님이 복덩이 주식이나 다 형님 해도 네, 정말 그냥 친동생보다 더 동생인 것 같아요. 친동생 얼굴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잡담 그만하고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K푸드와 KCIF라고 되어 있는데 ICIF는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 학교라고 합니다. Italian Culinary Institute for Foreigners. 외국인에 의한 이탈리아 요리 학교가 있네요.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트주에 있는 유서 깊은 성, 이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에 별관에 본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ICIF는 1991년 개교 이래 세계 수십 개국에서 온 유학생 약 5천 명을 이탈리아 요리 셰프로 양성해냈다고 홍보하고요. 이 중 한국인이 1,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은 음식 한류를 더 깊고 넓게 확산하는 방안이 있고 이탈리아의 ICIF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대상 한식 요리 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의 한류 한식 음식 문화를 더 깊고 넓게 확산하는 방안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명칭은 이를테면 외국인을 위한 한식 학교 KCIF Korean Culinary Institute for Foreigners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아니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외국인을 위한 한식 학교를 그냥 저는 우리 그냥 이름으로 그냥 대장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장금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된장찌개, 떡국 뭐 이런 거를 너무 뭐 이렇게 뭐 빈 페이스트 숲 뭐 이렇게 다 이래 번역을 해 놓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 두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그냥 토fu 해가지고 그죠? 예, 쓰고 여러 가지 일본 음식들 뭐 스시 뭐 이랬던 것처럼 저도 우리 음식은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금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KCIF에서 배운 이탈리안 로베르토며 영국인 제임스, 미국인 톰은 저마다 토리노와 캠브리지, 시카고에 돌아가 한식당을 낼 것이다. 참 즐거운 상상이다 그죠? 한식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외국 젊은이의 수요에 응하자는 아이디어는 세계적인 요리 학교 CIA,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안자는 CIA 뉴욕 본교의 양종집 교수, 한국 분이시네요. 지난 9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 교수는 미식업계를 이끌 세계의 젊은 세대의 한식 문화의 DNA를 심어줘야 한다고 했고요. 그는 이를 위해서 CIA 학위
과정에 한식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요리 학교의 한식 과정이 정통 과정과 함께 KCIF의 정통 과정과 함께 K-쿠킹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 프랑스 요리 학교 르코르 동블루를 비롯해서 CIA, ICIF는 본교 외에 세계 여러 주요 도시에서 분교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요리 학교처럼 한식 요리 학교도 일자리를 상당히 창출하면서 유학 수지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 그러게요. 우리가 워낙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 유학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쓰는 돈보다 우리가 나가서 쓰는 돈이 월등히 많죠. ICIF에서 배우고 돌아온 박찬일 셰프는 동해 피문어를 곁들인 라비올리 같은 메뉴로 화제를 모았다. 언젠가 KCIF 출신 페르디난도가 세비야에서 스페인풍 갈비찜으로 성가를 날리지 않을까. 아유, 좋은 기사 칼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대장금 아니면 한식, 그죠? 한식 이래도 되겠네요. 한식. HANSIK 뭐 이런 식으로 SIC. 자, 그 다음은 박철환의 마켓나우. 배터리 산업 육지를 넘어서 우주로 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로빈 쟁 회장이 테슬라의 머스크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배터리의 핵심 학문인 전기 화학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다. 과연 그럴까? 앨런 머스크는 어디였었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박사를 하려다가 이틀 만에 그만두었으니까 앨런 머스크는 이 물리학의 과학 중에서도 이 물리학을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화학에 대해서는 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최근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왕복선이 LG엔솔의 원통형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장착한다고 집중 보도했고요. 그죠? 이미 나사의 우주복 등의 용도에 LG 배터리를 쓰겠다고 한 적이 있지만 스페이스X의 이번 결정은 파장이 큰 대사건이다. 2차 전지의 초고성능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우주항공 분야는 장치에 따라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적절히 활용하는데 2차 전지는 인공위성이나 탐사선과 같이 지속적 전력 공급이 필요한 장비에 태양광 전지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재사용 가능한 우주복 같은 장비도 2차 전지가 동력이네요. 1차 전지는 그동안 일회용에 머물렀던 발사체 같은 용도에 적합하고 재사용 가능한 2차 전지가 굳이 필요 없었다. 그러네요. 발사체 같은 거는 빵 올라갔다가 그게 예전에는 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다 보니까 굳이 2차 전지를 쓸 필요가 없었군요. 스페이스X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는데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발사체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그 동력원으로 초고성능 1차 전지를 쓸지 아니면 기존의 2차 전지를 특수형 고성능 초고성능 2차 전지로 개량해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고 선택이 쉽지 않은데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발사체에 적합한 동력원은 초고성능 1차 전지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해서 발사체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스페이스X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초고성능 2차 전지로 이는 발사체가 궤도에 올려놓을 위성이나 우주선에 동력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2차 전지는 초진공 상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고성능 리튬이온 2차 전지가 기존의 모바일 IT,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등 육상 중심의 범용 용도에서 벗어나서 바다, 하늘, 우주로 그 활용처가 확정되고 있다. 즉 특수용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서막이 열렸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반도체도 하이닉스의 HBM이 하나의 이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이 커스터마이즈된 스페셜티 특수 반도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도 이 메모리 쪽에서도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특수 반도체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2차 전지도 이게 우리나라 K 배터리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22년 전 우리는 서막을 준비했다. 당시 정부는 2차 전지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지도를 그렸는데 그때 2차 전지의 용도를 육상 이동형, 정치형, 용도 특화형으로 분류를 했군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용도 특화형 2차 전지의 시대가 도래했다. 다시 말해서 범용 고성능 배터리 대량 소비 시대에 이어서 특수형 초고성능 배터리 시대의 여명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데 미래 경쟁력의 실마리는 용도 특화된 초고성능 리튬이온 2차 전지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전원 서정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버핏도 지켜 세운 투자 전설 AI 투자 닷컴 법을 떠올려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입니다. 또 286조 원을 굴리는 미국 가치 투자의 전설 하워드 막스. 근데 우리가 미국의 이 전설적인 투자자분들 얘기할 때마다 맨날 요 가치 투자의 전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워런 버핏도 가치 투자의 대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피터 린치도 가치 투자의 대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뭐 피터 린치는 성장주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치 투자라는 말이 또 포괄적으로는 이 성장 가치를 중요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워드 막스 회장님,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이고요. 한국에 오셨네요. 자, 하워드 막스는 미국의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인데 오크트리는 부실 채권 투자 전문 사모 펀드사다. 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부실 채권 투자 전문 사모 펀드사. 부실 기업을 싼값에 사들여서 인력 자산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을 거쳐서 정상화한 뒤에 대파는 이 벌처 펀드의 대표 주자입니다. 9월 말 기준 자산운용 규모는 2천억 달러 정도 달하고요. 그의 역발상 투자가 빛을 발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무모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서 갑작스레 시장에서 빠져나왔을 때인데 그리고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시장이 붕괴하자 15주에 걸쳐서 매주 5억 달러 이상씩 투자해서 큰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오크트리의 투자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 살 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나고 보니까 무릎인 줄 알았는데 뭐 허벅지였던 경우도 있고 그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발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더 빠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지하 5층 7층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기다리면 보통 이제 약간 패닉 셀링으로 내재 가치보다 이제 많이 떨어질 때 사면 뭐 기다리면 한 6개월 1년 기다리면 올라오기 때문에 사고 나서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두려움은 없는데 약간은 좀 아쉬움은 있죠. 그냥 한 석 달 정도 나눠서 살 걸.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도 석 달 동안 나눠서 팔 걸.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5주 이평선, 20주 이평선 이렇게 보잖아요. 지나고 보면 저 20주 이평선 위에서 팔았으면 잘 판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올해 시장을 되돌아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3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가격 불문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 싶으면 3개월 동안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사고 3개월 해봐야 20일 영업일 기준으로 한 60일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다 그죠? 그렇게 나눠서 사고 팔 때도 작은 그냥 나눠서 이렇게 파는 게 낫지 않은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5주에 걸쳐서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할해서 사셨을 수도 있고 한 방에 다 못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금이 이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나눠서 사고 팔고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가 매달 투자자에게 보내는 메모를 두고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매일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 읽는 거는 하워드 막스의 이메일을 가장 먼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시대를 앞두고 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금, 가상자산까지 투자자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는 생각보다 트럼프를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아이디올로지컬 리더가 아니라 거래하는 지도자라는 사실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너무 이상을 쫓는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고 거래하는 트랜잭셔널 리더라는 부분이고요. 섣불리 예측하는 대신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제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해서 기사에서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버는 돈이 이자를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밋밋하게 들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두 부류의 예언자가 있죠. 모르는 사람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죠? 잘 모르지만 또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투자자를 큰 공경에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 하워드 막스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좀 명확한 그죠? 어떤 가이드, 디렉션을 얘기해 주시길 바라는데 뭐 트럼프 2.0 시대에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밋밋하다 했더니 이렇게 또 받아치셨고요.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그가 오랫동안 지켜온 투자 철학이다.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7월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차고 넘친 자, 쪽집게처럼 투자 종목을 찝거나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투자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다. 그가 말하는 투자의 본질은 2012년 편의 베스트셀러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책은 리스크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고 리스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가장 크고 거꾸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우리 웜의 신바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가장 크고 그죠? 리스크는 거꾸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 곳에 기회가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 있고요. 뭐 작년에 지방은행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사태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는 그렇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데미지를 사실 미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러면 항상 반대로 가죠. 기회가 큽니다.
요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요즘 시장에서 막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리스크가 저도 그동안에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이 지배구조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리스크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발언은 방어적이지만 월가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로 꼽히는 이유다. 네, 위험하다고 할 때 과감하게 잘 치르니까요. 확실한 트럼프 스톰이 예상되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요? 물었더니 트럼프 1기 때 수많은 예측이 맞아 떨어졌나요? 네, 당시는 대선 결과부터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는 예측이 다수였고,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했고, 트럼프가 이길 경우 주식시장은 폭락한다는 게 확신이 지배적이었고, 결과는 트럼프 당선 후 14개월간 증시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틀린 예측 이후 반응은 다음에 더 나은 전망을 하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제가 요 트럼프 1기 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번에 트럼프 2.0 책에도 트럼프 수혜주랑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질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장에 나오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똑같은 얘기를 저도 해놨습니다. 어디에 성장이 있고 어떤 기업이 또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는 트럼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시장이 망가지지도 않을 거고, 단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고,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 오를지는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정중히 한 번만 더 묻고 싶습니다. 했더니 만약에 상당한 경우라면 그는 만약을 5번이나 강조한 끝에야 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위험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향후 5에서 10년간 평균 3에서 3.5% 수준에 머무를 것인데 예전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장기 채권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른다면 채권값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면 20년에서 30년물 채권을 사지 말라고 조언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장기 투자 자산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채권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미국 경제가 계속 번창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의 성장을 돌려세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면 투자자도 함께 번창할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스스로 모른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가장 안전하다면서 확신에 찬 의견을 말하는 전문가는 매력적일지는 몰라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습니다. 저도 얘기할 때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 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와튼 스쿨에서 공부하던 20대 시절 우연히 접한 불교의 교리, 무상, 덧없음을 새겼다는 그의 일화가 떠올랐다. 투자의 구루로 꼽히는 이들의 미래 예측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그의 선문답식 조언이 이어졌고요. 얼치기 전문가의 투자 지침서로 가득한 세상에서 담백한 고전을 듣는 듯했다. 몇 마디만 그대로 또 옮겨 적으면 예측해서 부자가 된 투자자는 드물고 위대한 투자자는 예측을 피함으로써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워런 버핏도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이 이렇게 잘 될 거야라는 거를 예측하고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기업, 그죠? 변하지 않는 기업. 3년, 5년 뒤에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그런 기업.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경기에 대한 예측도 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런 경기의 변동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그걸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워런 버핏도 그죠?
자, 입증되지 않은 위험하고 때로는 생존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생존의 열쇠는 버핏이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안전마진, margin of safety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면 조사하고 재차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때라면 이런 방식 때문에 투자 수익이 최적이 아닌 차선에 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식간에 망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도 질문이 있네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성장할 당시에 닷컴 버블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요. 하지만 당시 생겨난 회사의 상당수가 현재 사라졌습니다.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AI가 마치 조직화된 종교, organized religion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AI는 모든 시장 붕괴를 막아줄 수 있는 존재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니까요. 네. 우리도 보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충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죠? 예, 우리가 무슨 광신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영국에서도 늘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AI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AI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 말씀이네요. AI 회사를 골라 투자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AI 관련주에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품은 광범위한 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요거죠, 요거. 네, 확신.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여러 회사에 적당하게 규모로 투자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만나 13일 중앙일보의 제목은 코스피 2500 원화가치 1400 깨졌다. 금융 트럼프 쇼크였는데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이날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한 끝에 2417로 마쳤고 뭐 블라블라 쭉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국장 엑소더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메모지를 꺼내서 그래프까지 걸어가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거네요. 자, 뭐라고 얘기하셨나 궁금합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 time, 세로축은 가격, price.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에서 자산의 공정한 가치, 이 fair value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곡선은 항상 출렁입니다. 낙관론이 득세할 때는 과대평가한 셈이고 가격이 곧 내려가겠죠. 반대로 비관론이 득세할 때는 가격을 과소평가한 셈이니 다시 오를 겁니다. 우리는 저평가된 자산을 사면 될 뿐입니다. 제가 이 하워드 막스의 Mastering the Market Cycle이었고요. 맨날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원어로는 원서에는 Mastering the Market Cycle인데 마켓 사이클 뭐라고 돼 있는데 그거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expensive 하게 돼 있다고 돼 있고 그죠? 네. 요 글자가 뭔 글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pessimistic하고 요거는 optimism, pessimism 했을 때 요때는 expensive 하고 요때는 cheap, cheap이네, cheap 해지고 요게 중간이 fair value고. 그래서 그 Mastering Market Cycle 책을 보시면 시장에는 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심리 사이클도 있고 재무 사이클, 경기 변동 사이클 등등.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하워드 막스의 이메일을 보는 이유는 지금 이 사이클 중에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내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금리 사이클이랑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의 가격이 지금 어느 국면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이럴 때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이거는 캡처해가지고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놓고 싶네요. 자,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증시를 떠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팔아서 떨어진 주식은 할인품이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부진하더라도 매우 저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테마주 열풍이 상징하는 국내 투자 문화의 후진성도 종종 지적이 되는데 냉온탕을 오가는 본성을 투자자의 야성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고 여쭤봤더니 최악의 투자는 흥분해서 이미 잘된 것을 더 많이 사고 우울해져서 앞으로 충분히 잘될 것을 덜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악을 피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걸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부의 축적입니다. 좋은 경제와 회사에 투자하고 다각화한 포트폴리오에 담아 꾸준히 보유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비전문 투자자가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좋네요. 하워드 막스는 1946년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와튼 스쿨을 졸업했고 시카고대에서 MBA 하셨군요. 69년에 시티코프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 뛰어들었고 1985년 TWC 그룹으로 옮겨서 부실채권, 고수익채권 등 투자를 총괄을 했고 1995년에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창업해서 회사 회장을 맡았습니다. 개인 재산은 22억 달러 정도이시네요. 이 기사 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기사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빠르게 몇 개 기사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은데 코스피 강력한 한방은 어디에? 네, 요 다음 기사들이 자 이렇게 저렴한 한국 시장에서 요런 주식들이 내년에 모멘텀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자 강력한 한방 코스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아시아 주요국 중 비교적 선방 평가 뭐 블라블라 돼 있고요. 어제 시장이 어땠다라는 뭐 이런 얘기고요. 다만 지난주 하락장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강력한 트리거를 찾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라고 돼 있는데 김지원 KB증권연구원은 지정학적 우려, 달러 강세,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엔비디아 실적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당분간 2,500선을 전후로 방향성 탐색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이익 부진, 얇은 수급, 거버넌스 문제 등 난제에 둘러싸였으나 어떻게든 주가 복원에 나서려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국제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S&P 500의 올해 이익 증가율이 EPS 증가율이 한 10%고요.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익 부진은 아니고요. 이익은 많이 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니면 반도체가 이제는 저거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익은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 내후년에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좀 지나치게 그죠? 그렇게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무시하면서 많이 빠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주식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올 때 당연히 파는 게 맞긴 맞지만 이익 부진 요거는 이익 부진에 관한 우려라는 거죠. 이익이 부진해질 거라고. 거기에다가 환율하고 미국 국제 금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그냥 보시고요. 네, 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뛰는 네이버, 주저앉는 안전, 카카오, 인터넷 업종 주가 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최근 주가 추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카카오는 그냥 여기서 밑에서 이러고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라인 사태와
지난 8월 5일 증시에 이 블랙 먼데이 때 15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졌다. 네이버 주가는 19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그죠? 네이버 주가가 19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 5월 7일 이후 6개월 만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네이버를 또 용감하게 사셨던 분들이 최근에 네이버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카카오는 그런데 지금 좀처럼 4만 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사진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고요. 코엑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에서 단 24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네이버의 주가 상승세는 AI를 도입한 광고 및 커머스 부문의 성장세 등으로 풀이가 되고, 그죠? 네이버의 3분기 매출이 2조 7천억, 영업이익은 5,200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각각 2%에서 6% 상회했는데, 김현용 현대증권 연구원은 커머스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사업 확장 목적에 K-베뉴 론칭 이후 언더퍼폼하던 분위기를 1년 반 만에 완전히 반전시키겠다고 호평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핀도도 마이너스 10% 전날 빠져가지고 읽어보면 경쟁 격화, 마케팅에 너무 돈을 많이 또 쏟아부은 거 등등 실적 부진의 원인이 나왔었는데요. 핀도드랑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상장하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엄청난 이제 마케팅비를 네이버에다가 많이 썼잖아요. 네이버 창 보면 오른쪽에 마동석식 사진 막 나오면서 그래서 최수연 사장이 이런 C커머스의 상족이 우리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김소혜 하나투자연구원은 올해 네이버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올해 32.7%, 내년에는 20.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실적과 업황 모두 바닥을 확인했고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내년 실적 눈높이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타겟팅 고도화와 신규 비즈니스 퀄이 확대로 견조한 성장도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사진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군요. 20일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If 카카오 AI 2024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했군요. 여기에서 카카오의 미래 AI 기술은 사용자 맞춤 서비스 중심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었군요. 자, 카카오는 주가 상승을 위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데 3분기 매출이 1조 9천억에 영업이익은 1,61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를 했으나 매출이 소폭 하회했군요. 오픈 채팅에 전면 광고를 도입하고 친구 탭까지 광고를 늘리고 있는 카카오톡 플랫폼의 광고 매출과 커머스 매출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매출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성장률은 둔화된 거죠. 게임, 미디어, 스토리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은 부진한 실적으로 매출이 역성장하는 추세가 나타났고요.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 체류 시간 감소와 광고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고 성장률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서비스 출시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늘리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공개한 AI 플랫폼 카나나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는 제시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효용을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미 기존 채팅 플랫폼인 카카오톡 내에서 채팅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카카오톡 이용과 동시에 AI 기능이 추가된 신규 채팅 플랫폼의 추가 이용에 확실한 소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대표 캐릭터고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다, 그죠? 3분기 실적 후 외국인 기관은 네이버, 개인은 카카오의 매수에 나서고 있군요.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를 각각 4,700억, 968억 이랬고
개인은 오히려 파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내려올 때 사셨던 분들이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카카오의 경우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에 나섰다고 하고요. 황태선, 정종욱, 정규돈, 이승현, 이상호 뭐 이런 분들이 9분이 자사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네, 하이브입니다. BTS 컴백으로 실적 반등, 리스크 최소화 필요, 키움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25년에 반등할 거라고 하고요. 컴백이 있죠. BTS 컴백이 있고 하이브는 25년 실적 반등으로 화답을 할 건데 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영업이익은 4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건재한 가운데 하반기 BTS 컴백으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고 성장 기대감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가 과제라고 했는데 BTS 컴백에 따른 소속 아티스트 글로벌 활동성 및 영향력 극대화로 레벨업 기대가 충분하다면서 어도어 이슈 그리고 게임 퍼블리싱 사업 위버스 구독 모델 등이 보유한 리스크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BTS 완전체가 없었던 2023년 최고 실적 돌파 시도 후에 2026년까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내년 사업 모델 뎁스 및 영역 강화로 수익성 개선도 동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계속 엔터를 좀 그동안에 좋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럴 때는 그냥 그 엔터 ETF 있잖아요. 에이스 케이팝 ETF라고 있습니다. 그런 ETF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잖아요. 1,000만 원을 내가 투자해야지 생각했으면 일단 300만 원을 ETF를 일단 질러놓고 왜냐하면 공부가 안 돼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ETF 30% 질러놓고 그 다음에 하이브를 살 건지 YG엔트를 살 건지 SM을 살 건지 아니면 JYP를 살 건지 공부하면서 최근에도 계속 좀 올라가 있고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이 주식인 것 같아 하는 주식을 이렇게 100만 원씩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월매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